천문학자들은 자살률이 높다, 우울감이 높다 라는 루머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선입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리학자나 천문학자들이 삶의 만족도가 제일 높아요. 결국에는 우주, 해양, 극지, 인간이 근접하기 어려운 도전을 하고 계시는데 그 과학자의 끊임없는 탐구, 호기심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극지 공학자로서 그 존재를 인식하는 뭔가 계기가 있으셨다면 어떤 스토리가 있으신지 여쭤볼까요? 저희는 이제 존재라는 의미를 봤었을 때 어떤 특정 사물의 전 존재를 좀 인식을 했습니다. 어떤 지구의 양극에는 계절마다 백야나 극야라는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북극의 여름철에는 해가 지지 않는 백야 현상을 갖고 있고 남극의 겨울철에는 해가 뜨지 않는 극야 현상을 갖고 있는데 이런 양극야 현상을 저희가 경험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은 저희가 흔히 지구에서 느끼고 있는 태양은 정말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이지만 실제 양극 지역에 있는 곳에서는 정말 태양의 존재가 중요하다. 그것만큼 실제 저희가 지구에서는 태양의 효과를 잘 생각을 하진 않지만 양극으로 봤었을 때는 태양의 정말 존재가 정말 임팩트 있게 저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박창현 학생께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강의를 들었는데 지구에서 태양으로, 태양에서 우주로 이렇게 저희가 사고를 좀 확장하면서 저희 존재가 미약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신소재 공학자로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그 일련의 과정에 나를 대한 존재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 또 한계는 또 있으신지. 어려운가요? 네, 어렵습니다. 언제나 이제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확장하는 과정은 분야에 막론하고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뭘 배우든 간에 내가 어떤 것들을 배우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꼬리를 물고 질문들이 확장이 되고, 그래서 결국 내가 아는 만큼 내 사고가 갖춰지고 그럼 볼 수 있다는 경험이 결국 우주를 우리가 탐구하는 그런 근본적인 자세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도 저 나이에 저런 걸 인식했으면 지금쯤 정말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을 텐데 부럽습니다. 이명원 박사님께 질문을 좀 할게요. 일상에서 지금 최근에 제일 많이 하고 계신 딴 생각이 무엇인지 이런 거 한번 궁금해서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그 계기일식을 본 게 2009년이 처음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최근에는 2017년에도 미국에서 계기일식을 봤는데 정말 지구상에서 지구가 행성이구나 이걸 느끼게 해주는 게 주로 계기일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가장 멋진 대규모의 우주쇼가 저는 계기일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계기일식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가보면 평생을 계기일식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요. 그러니까 한 번도 못 본 사람은 있는데요. 한 번 본 사람은 없어요. 한 번을 보면 두 번, 세 번을 보게 되는. 그래서 약간 계속 이제 이거 빨리 풀려서 빨리 가야지 막 이런 생각으로 머리에 꽉 차 있습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천문학자들은 우울감을 넘어서 자살률이 다른 분야보다 조금 높지 않을까라는 루머가 일반인들에게는 있고, 또 검색창에도 천문학자 치면 늘 뒤에 연관 검색으로 따라오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실제 천문학의 중심에 계시고 선두주자에 계신 박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박사님께서 보실 때 천문학자들은 자살률이 높다, 우울감이 높다 라는 루머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냥 나와 있는 통계에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 미국 그 통계인데요. 물리학자나 천문학자들이 삶의 만족도가 제일 높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자연과학자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루머가 있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천문학자들의 우울증, 자살률이 많다 이런 거 이전에 이혼율이 높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했거든요. 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럴 개연성이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거든요. 천문학자는 전 세계에 13,000명 정도밖에 없어요. 78억 인구 중에. 그러니까 엄청 적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문학자들은 그 협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국제 협력도 많이 해야 되고요. 관측을 가면 별이 잘 보이는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사막 한가운데라든가 산 꼭대기 이런 데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천문학자들 사이에서 협업과 공동체적인 이런 건 되게 강한데, 그 사람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사회성이라는 게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소홀해지겠습니까?
가족이라든가 친구에 좀 소홀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영향들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 갑자기 들은 생각인데 혹시 우리나라에서 이곳에 가면 별자리를 보는데 가장 아름답더라. 혹시 추천해 주실 곳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재밌는 게요. 3일 중에 이틀이 날씨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하루 정도가 그렇고 그래서 관측을 하기에 좋은 건 아닌데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면 저는 두 군데를 추천하고 싶은데요. 그 흔히 시민 천문대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두운 밤하늘을 볼 수 있는 게 영양이에요. 경상북도 영양. 특히 거기가 왜 그러냐면 그 세계적으로 어두운 하늘을 보존하자고 하는 운동이 있어요. 그 다음에 화천에 가시면 조경철 천문대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우리나라 시민 천문대 중에 제일 높은 곳에 있어요. 한 1000m 정도. 그러니까 거기에 가셔서 보거나 영양을 가시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인으로서 별을 잘 볼 수 있는 곳이니까 추천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박사님 외계인이 있나요? 과학자들한테 뭘 물어보면 시원하게 대답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있다 없다 얘기를 안 하고 개연성이 있다든가. 그래서 제 생각이나 과학자들 생각에 거의 외계인의 존재는 99.9% 개연성 있게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우주에 지구 같은 행성이 얼마나 많을까. 그럼 그 중에서 1%만 박테리아가 있고 또 그 중에 1%만 진화를 했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의 관측 결과를 바탕으로 보면 한 500억 개 정도의 지구랑 비슷한 행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중에 1%만 박테리아가 있고 1%만 지적 생명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꽤 많잖아요. 그러니까 없기 힘들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외계인은 존재한다. 99% 도착률이 높다. 네, 북극에 어떻게 가나요? 걸어서 가나요? 비행기를 타고 가나요?부터 가서 도대체 가면 뭐가 보이나요? 무엇을 하나요?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일단 북극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좀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실제 북극은 바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바다가 얼어 있기 때문에 일반 통신 선박이 아니고서는 비행기가 아니고서는 잘 접근할 수 없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실제 북극을 가는 방법들은 저희가 이제 알래스카 지역까지는 비행기로 이동을 하게 되겠고요. 알래스카 지역에 이제 알아온이 정박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그때 선박에 탑승을 해서 그때부터 한 일주일 정도 올라가게 되면 이제 북극까지 올라가게 되겠고요. 예전에 이제 북극이 얼어 있기 때문에 어떤 지리적 제한적인 특성상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됐는데 최근에는 이제 얼음이 많이 녹고 있기 때문에 북극 가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극지 연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무엇일까를 좀 쉽게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가서 무엇을 연구할까요? 극지 연구하시는 분들은 아마 과학분들이 계실 것 같고 공학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주로 이제 과학분들이 하시는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 이제 북극의 지역에 온도 변화가 어떻게 발생을 하고 있고 얼음을 시추를 해서 얼음 속에 어떤 성분을 분석을 해보면은 그때의 대기 환경을 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시게 되겠고 극지 공학 분야에서는 북극 지역은 얼음이 있기 때문에 선박이 운행을 하거나 어떤 해양 구조물이 활동을 할 때 상당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음하고 부딪히거나 심지어 얼음이 구조물의 위해를 가는 경우에서는 인명피해나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제 선박이나 구조물에 작용하는 힘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계측을 하고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연구를 국지공학조에서 담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과학적 지식에 어떻게 보면 집합을 띄워놓는 사고방식을 키우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소양뿐만 아니라 인문학적인 사고 또 그러한 능력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박창현 학생님께서는 인문학적 사고가 필요할 때 어떻게 그런 능력을 좀 함양하고 하는지. 사실 그 카이스트 내에서도 이런 인문학적 사고 증진을 위한 게 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많아서 관련된 지원이나 수업 같은 게 열리기도 하는데요. 저 역시도 전공 공부 외적으로 뭔가 인문학적 사고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좀 두 가지 정도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정말 일단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대화를 주도적으로 많이 하려고 하는데 친구들, 부모님 또는 아는 사람들 또는 선후배 등등과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라도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해요. 정말 되게 어이없는 주제부터 굉장히 진지한 얘기까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최근에는 그래서 좀 인문학에 관련된 유튜브를 보고 있어요. 특히 저는 인문학적 소양 중에서도 이런 사회나 역사 쪽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아서 그냥 약간 3분으로 알아보는 미국의 역사
또는 지구의 역사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내가 공부하고 있는 분야랑 좀 관련이 있는 게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알게 모르게 나의 전반적인 좀 인문학적 사고가 함양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예술 쪽에 있는데 의외로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책을 좋아하는 작가들도 있고 그것에서 영감을 받아서 작업을 하는 작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학을 박사님을 통해서 예술하고 같이 대중들하고 더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마블 영화보다 훨씬 더 재밌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떤 선입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풀어내는 작업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럴 때 이 별이라고 하는 소재가 되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그래도 사람들이 친근하게 느끼는 소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그게 완전히 머나먼 별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한 번쯤은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렇게 연결시키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너무 좋겠다. 세티 연구소의 대표로 계시잖아요. 그곳에서 무엇을 하는지 외계인에게 무슨 전파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니라 일단 세티 연구소는 받는 건가요? 일단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계인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사람들 세티 과학자라고 부르는데요. 주로 전파 천문학자들이 세티 과학자를 겸업을 해요. 왜 그러냐면 외계인이 만들어냈을지도 모르는 인공적인 전파 신호, 핸드폰이나 라디오나 텔레비전 이런 신호를 찾아서 그걸 빌미로 외계인이 있구나 이렇게 해보는 거거든요. Search for Extraterrestrial Intelligence. 그러니까 외계 지적 생명체로부터 오는 신호를 수동적으로 찾아보는 거고요. 일반 분들이 느끼실 때 일식과 월식의 차이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은 내일 이벤트를 감상할 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월식이라는 게 있고 일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말 그대로 월식은 달이 가려져서 안 보이게 되는 현상이고 일식은 해가 가려지는 거잖아요. 다 아시는 것처럼 태양이 있으면 그 주위를 지구가 돌고 있고요. 지구 주위를 달이 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이랑 지구랑 달이 이렇게 나란히 서 있게 되는 위치들이 있는데 지구의 그림자 속으로 달이 들어와서 안 보이게 되는 때를 우리가 월식이라고 부르고요. 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식으로 달이 태양 앞을 가리는 그런 것을 현상을 일식이라고 부르는데 오늘 이 자리 끝으로 다양한 분들이 함께 좋은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어떻게 보내셨는지 소감을 아니면 뭐 앞으로 난 이렇게 살겠다 뭐 이런 각오 괜찮습니다. 먼저 오늘 정말 구성이 너무 알차서 유익한 질문들과 내용들이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사실 맨 처음에 강연을 들을 때만 해도 정말 우주랑이 너무 광활하고 약간 우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그게 어느 순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좀 녹아든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이제 한창 또 배움을 이어가고 있고 연구를 하고 싶은 예비 연구자의 입장으로서 이렇게 또 한마디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배움에도 끝이 없지만 우주에도 끝이 없다. 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대표님 좀 강연을 좀 들으면서 처음에 생각을 했던 지구라는 존재, 우주에서 보는 거시적인 관점들 이런 것들이 저희가 지금 흔히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사소한 생활에 너무 집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됐고 오늘 그런 거시적인 관점을 통해서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자기 학문 연구에도 좀 거시적인 관점을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여가면서 일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들을 좀 배우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제가 참 처음엔 되게 어렵게 느껴졌지만 이 태양을 멈춘 과학이라는 주제로 시작을 했지만 우리 많은 패널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어느 정도 우리의 과학의 노력은 끊임없이 진화하지만 우리의 인문학적 소양도 중요하구나. 모든 것들은 우리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닐까.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이러한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저는 블루마블이라는 그런 단어가 지금 너무나도 마음에 와 닿았는데 지구는 우리에게 거대한 존재지만 천문학으로 봤을 때는 또 하나의 행성에 불과한 것처럼 나 자신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거울의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역시 뭐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건 늘 즐거운 것 같고요. 이렇게 예기치 못했던 그런 생각들을 같이 나눌 수 있게 되는 게 너무 즐거운 것 같고요. 사실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자기를 좀 객관화시켜서 보라든가 뭐 성찰하라 그러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 뭐라 그럴까 좀 아예 멀리 나가버리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주로 그냥 싹 나가서 거기서부터 거꾸로 보면
그러다 보면 자기가 더 잘 보일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